뉴스에서는 보기 어려운 정치인들의 뒷이야기, 언론 보도 이면의 속사정, 기자들의 입으로 직접 전해드립니다.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박순봉 기자는 또 오늘 입고 나온 짙은 녹색의 재킷이 상당히 잘 어울리네요. 감사합니다. 네, 방송 나오면 아무래도 패션도 신경 쓰나요? 사실 제가 원래 계속 대학 다닐 때는 추리닝만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라서 네. 옷이 없는데 방송하면서 조금 샀습니다. 근데 지금 한 3벌밖에 없어요. 다 돌아가면서 입고 있어요. 네. 아, 저번 옷이 이제 두 번째 옷이었고 네. 오늘이 세 번째고.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코트, 그다음에 녹색, 그다음에 체크무늬 이렇게 3개만 네. 돌아가면서 입고 있습니다. 이은지 기자가 입술을 꾹 깨물면서 웃음을 참고 있네요. 이은지 네. 기자는 국회에서 보면 거의 같은 옷이 없습니다. 매일. 아, 그 정도예요? 네. 아, 이것은 네. 오해. 네, 저는 괜찮은데 지금 우리 선진 PD가 좀 길다고. 네. 쓸데없는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자, 신당 움직임 아주 활발해집니다. 탈당과 신당 창당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가칭이 미래대연합. 미래대연합이면은 원칙과 상식으로 이제 새롭게 당을 추진하고 있는 3인방이죠. 창준이 출범식에 이낙연, 이준석, 또 양양자, 금태섭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뭔가 좀 빅텐트 조짐이 보입니까? 아직까지도 글쎄 뭐 모르겠다 이런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을 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여러 가지 정당들이 나와 있잖아요. 제가 세보니까 5개의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 기본소득당 이런 당 말고요. 네. 그 합당의 대상이 되는 그 소위 말하는 매물로 나온 정당이 5개거든요. 방금 말씀해주신 미래대연합도 있고 뭐 쉽게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양양자 신당, 금태섭 신당,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이렇게 총 5개가 있는 셈인데 네. 여기에서 이준석 신당 빼고 나머지 정당들은 다 하나로 가야만 한다. 그러니까 빅텐트를 쳐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고요. 이준석 신당은 빅텐트를 쳐야 된다라고 당연히 생각은 하는데 이준석 전 대표 입장이겠죠. 그런데 혹시 보수 신당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미묘한 그런 기류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창준이 미래대연합 창준이 출범식 때 분위기를 보면은 그게 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일종의 러브콜을 계속 이준석 전 대표한테 보내는 그림이에요. 그날 그 출범식뿐이 아니고 각종 인터뷰를 보더라도 뭐 이준석 전 대표가 뭐 너무 올드하다라는 식으로 지적을 하면 뭐 수용을 하겠다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또 같이 하게 되면은 뭐 세대 간에 다 융합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도 얘기를 하고 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그날 출범식 때 뭐라고 했느냐면은 떴다방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표현들도 쭉 보면은 신중하게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좀 이제 달콤살벌하다 이렇게 모 국민의힘 의원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는 선택지가 한 가지 정도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좀 천천히 움직이고 싶은 거고 나머지 그 4개의 정당들 같은 경우에 아직 뭐 출범을 안 한 곳들도 있지만요. 이런 데들은 같이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러브콜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내는 이런 정도의 기류차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따가 잠시 뒤에 오늘 2시에도 또 이제 이낙연 신당의 그 창준이 발기인 대회가 있거든요. 네. 그것도 보시면 아마 이준석 전 대표가 올 텐데 그런 비슷한 기류가 또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우리 배종찬의 시사본부 끝날 시간에 대체로 큰 이벤트들이 생기네요. 네, 점심 먹고 나서 하니까. 2시에 그렇죠. 행사가 많은. 금강산도 19경인가요? 네. 자, 원칙과 상식 탈당 기자회견 때부터 플랫폼 정당 이야기를 했는데 자, 빅텐트를 그러면 누가 주도할 수 있느냐, 누가 여러 신당들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할 텐데 지금 취재를 해보면 구심점이 될 만한 인물, 될 만한 정치 세력 어떻게 좀 돌아가고 있나요? 아직까지는 자웅을 가리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굳이 비유하자면 뭐 예전에 뭐 천하제일 무술대회다 이렇게 아직은 그런 정도 상태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잘해 아니면 내가 이걸 잘해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장점을 크게 보면 3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현역 의원의 숫자가 많으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역 의원이 중요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국고보조금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기호를 앞으로 당기기 위해서도 정의당보다 많은 의석수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 숫자가 하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 앞으로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일 텐데 그건 이제 그 파괴력, 그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나 이낙연 전 대표. 그러니까 이런 신당들은 인물들이 있는 거고 원칙과 상식에서 시작된 그 미래대 연합은 현역 의원 3명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당원들도 하나의 기준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5만 명이 이제 넘었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 그 이낙연 전 대표도 어제 그 라디오 나와가지고 출연해서 한 얘기를 보면은 아직 당원들은 아니고 발기인대에 모인 숫자만 2만 명이 넘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들은 뭐냐면 우리 그만큼 힘이 있다. 여기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곳들이야. 이렇게 좀 일정의 그 좀 겨루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 의원들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원칙과 상식에서 이제 시작된 미래대 연합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이 흐름을 보자면은 이제 어제 뭐 삼지대 관계자랑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흐름 자체가 일단 첫 번째로 다 이제 창당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때 여론조사가 나오게 될 텐데 그때가 중요할 것 같다.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현역 의원은 없지만 신당에 그러나 거기서 이제 여론조사로 일종의 승부를 보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예전에 당대표가 될 때도 네. 좀 이렇게 계속 후순위에 머물러 있고 그때 당시에 뭐 김웅 의원이라든가 뭐 김은혜 의원이라든가 당시에 초선 의원들이 원래 이렇게 뭐 당대표론 초선 당대표론 나오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갑자기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여론조사에서 크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서 그 흐름을 타가지고 당대표까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노리고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지금은 아직은 이제 우리 이런 거 잘해요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당 중에서도 지지율이 높은 쪽이 좀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참고로 예고 안내를 드리면 내일 정치인의 품격 시간에 이낙연 전 대표가 출연할 예정입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에서.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 또 물어보고 또 한번 살펴보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지 기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순봉 기자가 짚어준 것처럼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이 인물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3지대 내에서는 이 두 사람이 가장 먼저 합당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무게감이 있어서 가장 파괴력이 클 걸로 보지만 가능성은 가장 낮다고 좀 보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좀 이낙연 신당 측 관계자에게 좀 물어봤는데 내부적으로도 이준석 신당과 합당을 하느냐 마느냐 그 손을 잡느냐를 두고 좀 이견이 있다고 합니다. 뭐 일부 관계자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준석 전 대표 측과 손을 잡느냐 이렇게 완강한 세력이 있는 반면 지금 그런 걸 따질 때냐 열어두고 좀 논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좀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도 이게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아서 이 두 사람은 좀 일찍 합치는 건 좀 어려울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오늘 낙준 연대가 빨리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플랫폼과 이제 지금 플랫폼 정당을 자처하고 있는 게 이제 원칙과 상식이 만들고 있는 신당이잖아요.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 측 관계자에게도 좀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가까운 정치 집단은 민주당에서 나온 미래대연합이고 그 사람들과 먼저 합치는 게 가장 순탄한 수순이다. 그래서 그쪽과 먼저 손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더라고요. 박원석 또 정태근 전 의원도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렇게 되면 누군가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꼬마 민주당이 돼버린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이낙연 신당과 미래대연합이 뭉치게 되면 그래서 그러는 순간에 외연 확장 측면에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의 구상은 아까 늘 자신을 수순위에 둔다고 순봉 기자가 얘기도 해줬는데 그 꼬마 민주당이 됐을 시점에 이준석 전 대표의 몸값이 가장 높아질 거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외연 확장 측면에서는 이준석 신당이 절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버틸 것이다. 이준석 전 대표가. 그래서 최후에 좀 합당을 하지 않겠느냐. 몸값을 계속 올리면서. 그렇죠. 그렇게 관측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이 신당들이 어떻게 이합집산하느냐, 빅텐트를 구축하느냐가 중요한데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 선택에는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이 참여를 하고 있죠. 네. 자, 이를 두고서 이준석 전 대표가 과연 여러 가지 젠더 이 남녀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던 이준석 전 대표이기 때문에 류호정 전 의원이 합쳐지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우리 방송에 금태섭 전 의원이 출연을 했는데 그 문제 안 된다. 자신이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류호정 가깝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류호정 전 의원이 이렇게 빅텐트를 이준석 특히 가칭개혁신당이 합해지는데 걸림돌이 될까요, 아닐까요? 아까 이제 금태섭 그 대표가 얘기한 걸 사실 저도 이제 비슷하게 새로운 선택 쪽 사람하고 어제 만났었거든요. 네.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들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류호정 의원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새로운 선택 쪽에서 쭉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종합적으로 보기에는 한 반반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 개인적으로 친하다. 그래서 이제 오해를 풀 만한 여지가 있다. 이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류호정 의원, 장혜영 의원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석에서 만나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라든가 이 청년 정치인들 여기 뭐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네. 어떤 정치적인 색채를 좀 넘어서 가지고 세대별로 오히려 좀 잘 뭉쳐 있는 그런 그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고 뭐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이런 것들은 좀 분명해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걸림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는 좀 다를 수 있는 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로 간의 의견을 좀 교류하고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이준석 전 대표의 주요 지지층들 중에서 그 류호정 의원을 좀 꺼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 소위 뭐 2030 남성들이 그런 이제 젠더 이슈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류호정 의원에 대해서 뭐 찬성을 안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요걸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면 아까 이준석 전 대표가 제가 이제 요 삼지대를 좀 이해할 수 있는 틀을 드리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건데 이준석 전 대표는 좀 급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류호정 의원이 포함되어 있는 이 새로운 선택, 그러니까 금태섭 신당을 굳이 급하게 합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긴 급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의 움직임을 보면은 그 양양자 의원이 있는 한국의 희망하고 훨씬 더 적극적이죠. 거의 뭐 여기는 우리는 뭐 동지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색채 자체가 양양자 신당은 이제 보수 쪽에 더 가깝다라고 보는 거고 예를 들자면 그러면서도 원래 새를 불리는 건 무조건 좋죠. 근데 류호정 의원 같은 리스크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현역 의원이 한 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그런 의미도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양양자 의원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 합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류호정 의원은 그리고 그 점에서도 좀 그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아쉬울 수 있죠. 왜냐하면 결국에 이제 탈당을 아직 하진 않았는데 탈당 선언만 한 상태거든요. 근데 탈당을 하게 되면 현직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리스크만 있기 때문에 새를 불릴 수는 있지만 우선순위에는 두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은 이낙연 신당과는 원칙과 상식이 먼저 좀 합해질 가능성이 열려 있고 이준석 신당과는 양양자의 한국의 희망이 또 결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전체가 다 합쳐지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는데 연지 기자, 일각에서는 설 전에 가능하냐 어렵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준석 가칭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설 전까지는 어렵다. 떳떳하게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합해진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시기는 언제쯤 될까요? 일단 이준석 전 대표는 자신의 합류를 좀 가장 마지막 카드로 남겨두고 싶어 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설 전에 힘들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많이들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조응천 의원이 속한 이제 미래대외연합이 왜 설전을 이야기하느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통상적으로 설 밥상에 좀 제3지대 통합을 올려놔야 총선에서 좀 국민들의 지지를 좀 폭넓게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새로운 선택 쪽에 좀 물어봤어요. 왜 미래대연합 쪽이 2월 초, 그러니까 설 전을 좀 제시를 한 것 같냐 그랬더니 새로운 선택 쪽에서는 이제 금태섭 신당이죠. 설 전도 너무 늦다는 거예요. 더 좀 빨리 논의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설 전 2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게 예전 국민의당 사례 때문이라고 보더라고요. 어떤 국민의당이 2016년 당시에 이제 4월 총선 앞두고 2월에 창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만 국민의당 때와 지금은 다른 게 그 당시에는 이제 민주당을 탈당한 호남 현역 의원들이 출마를 하는 거기 때문에 2월에 만들어도 인지도 측면에서 홍보가 충분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또 안철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현역 의원 숫자도 너무 적고 정치 신인들이 많이 나올 예정이라서 자신들을 알려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2월 초도 너무 늦다. 그래서 빨리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태섭 신당 같은 경우는 이제 금태섭 대표가 내일
내일 오전에 좀 기자회견을 열고 빅텐트 구상을 좀 밝힐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좀 더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네. 이준석 전 대표나 이낙연 전 대표와도 직접 만나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런데 2월 초보다는 앞당겨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래대연합과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이 창단 시점을 2월 초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 시기가 1차 통합 내지 연대 지점이 이때라서 다른 3지대와의 완전한 합당은 2월 초가 되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좀 이낙연 전 대표 측에 물어봤어요. 2월 초에 그러면 미래대연합과 이낙연 신당이 함께 창당을 할 가능성도 있냐.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양측 다 뭔가의 비전을 가지고 만들기로 한 건데 아마 서로 창당을 한 뒤에 합쳐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관측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하나 있습니다. 네. 그 경제적인 문제가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날짜는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되는데 2월 10일이나 11일까지 현역 의원을 5명 이상 모아야지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 그 시점이 3월이 아니고 2월인가요? 네, 그 시기가 하나 있고 3월 초에도 또 하나의 시기가 있어요. 그때 이제 기호를 통합할 수 있는 시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두 번의 시기가 있는데 그래서 2월 10일 좀 이전까지는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점들이 좀 마련돼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설 연휴 이전에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설 연휴 전에 해야지 이제 이게 의견이 좀 갈리는 건데 설 연휴, 설 밥상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잖아요. 설 민심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럼 설 연휴 전에 띄워야지 국민들이 이제 각자 그 가족들하고 만나가지고 삼정당 얘기도 하고 뭐 당명도 좀 공유하고 이렇게 되면서 좀 알려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고 반대로는 요 이슈 자체를 쭉 끌어가는 게 오히려 더 네.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점을 뒤로 밀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신당의 어떤 추진 일정들을 보면은 금태섭 새로운 선택은 빨리빨리 하자 이런 이야기인 거. 또 정천 의원을 비롯한 원칙과 상식은 설 연휴 직전이고 이준석 위원장은 설 이전 아니다. 더 늦게 좀 느긋하게 각각 일정이 좀 다른데 자 천하람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했네요. 양당 현역 이탈이 20명 이상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실제 좀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좀 신당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좀 일종의 바람잡기 성격이 강한 건가요? 사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이탈이 있을 거라는 거는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의원들 다들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고 동의하는 내용이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공천 때 탈락한 의원들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그 이탈이 이제 수용이 되지 않겠느냐, 삼지대로 그렇게 흡수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건데요. 근데 이제 보니까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그 인상적인 게 최근에 보면은 그 공관위를 꾸렸잖아요. 공관위에 보면 법조인이 많다 뭐 이런 지적들이 있었죠. 실제로 법조인이 많은데 뭐 이철규 의원, 그러니까 이철규 공동인재영입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경찰 출신이긴 한데 어쨌든 여기까지 낀다 그러면 한 5명에서 6명 정도까지 되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뭐 검찰 중심의 아니면 법조인 중심의 인사를 이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반대로 해석 좀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전 좀 인상적이었는데 국민의힘 모 관계자가 그렇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법조인이 많다라는 거는 특히 그 중에 보면 민정수석실 출신도 있거든요. 박근혜 정부에서 이건 뭐냐면 공관위에서 검증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의미다. 그러니까 법조인들 많이 데려와서 이런 검증 작업을 철저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물갈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거고 이 물갈이를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나가게 되는 사람들이 합류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검증을 아주 강하게 하게 되면 이 나가는 사람들이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나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약점 같은 것들이 많이 드러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좀 안 좋은 표현으로는 뭐 관계자는 바보로 만들어서 내보낼 거다. 그렇게 되면 잔뜩 나서 나가게 되면 다른 신당으로 옮겨도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의석수는 확보하겠지만 아무래도 조금 뭐 소위 말하는 낙엽 죽기라든가 좀 이제 떨어진 사람들이 모인다. 이런 식의 그림을 좀 그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설이 또 기준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이제 공천 시기도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물갈이가 언제 이루어질 거냐. 근데 지금 흐름을 보면은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한 주에서 2주 정도 공천 공간이 띄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좀 늦어요. 그래서
이 설 전에는 그 칼바람이 좀 불 것 같다라고 많이 예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는 작업까지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뭐 현역 의원들이 이동하는 그런 기준이 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의원들이 올 거는 맞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상처를 입고 갈 거냐, 그리고 언제 갈 거냐, 발표 나기 전에 갈 거냐, 이런 것들을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도 공천에 탈락하거나 탈락 가능성이 높은 현역 의원들, 이낙연 신당이나 원칙과 상식이 준비하고 있는 미래 대연합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민주당이 이제 최근에 현역 의원 이제 평가를 마무리지어서 하위 20%를 좀 명단을 추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공개됐나요, 그거요? 아직 공개는 되지 않았습니다. 명단은. 그래서 이 명단이 공천관리위원회로 이제 넘어가게 될 텐데 이게 감점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사실상 경선에 불리해요. 그래서 경선을 치르기 전에 이제 하위 20% 통보를 받은 의원들이 경선을 붙기 전에 이미 이탈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경선에서 떨어질 경우에 뭐 친명 공천을 비판하면서 추가로 나올 가능성, 이 시점이 한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경선 전이냐 후냐. 그런데 이제 제3지대에서도 좀 고민이 있는 게 박승문 기자가 짚어준 것처럼 만약에 하위 20%를 받고 나오는 의원들이나 경선에서 탈락하고 나온 이 현역 의원들을 받았을 때 뭔가 제3지대에 어떤 좋은 영향을 줄 것이냐 아니면은 참신성에는 그렇죠.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열려 있네요. 그리고 아까 꼬마 민주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런 공천 탈락자들이 민주당에서 대거 이탈을 하게 됐을 때 또 이게 민주당이 이중대다, 뭐 꼬마 민주당이다 이런 좀 오명을 들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뭐 친명계로부터 압박을 받았다, 비명계 몰아내기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요? 그렇죠. 제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친명 공천을 비판하면서 이제 당연히 나올 텐데 그걸 국민들이 얼마나 좀 공감을 해줄 것이냐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거 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지금 선거제가 되게 늦어지고 있잖아요. 선거제 정리가. 이것도 이탈자를 좀 최소화하려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금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거 반대하는 의원 굉장히 많잖아요. 뭐 그러니까 못지않죠 서로. 그리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지도부가 예를 들어 병립형으로 회귀한다. 뭐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발표를 해버리게 되면 혹은 연동형으로 유지하지만 어쩔 수 없이 뭐 위성정당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은 이걸 명분으로 삼아서 이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원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시기를 뒤로 미룬다라는 얘기들도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그 3지대 현역 의원들이 합류의 한 요소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탈희 의원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또 위성정당 꼼수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본인의 불출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탄희 의원이 걸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먼저 선수를 쳤어요. 병립형으로 간다. 그거 이전에 국민의힘에서도 나왔었던 반응인데 자 이제는 민주당이 응답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 지금 비례대표 선거제의 방향 병립형이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냐 지금 내부 상황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는 피습 전에 병립형 이야기를 거론하기도 했어요. 네, 일단 민주당은 뭐 현재 시점으로는 이제 현 연동형 비례제 유지하에 플랫폼 비례 연합 정당을 하는 것. 그러니까 시민사회 단체 다 헤쳐 모여라. 민주당과 함께 같이 이제 비례 연합 위성 정당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홍익표 원내대표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어제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와 일부 군소 정당들이 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에 요청을 하기도 했어요. 비례 연합을 하자. 플랫폼 위성 정당을 만들자고 공식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도 긍정적인 반응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한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에 사실 시민사회 단체들의 지분이 꽤 많은 게 사실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시위나 뭐 장외 투쟁을 함께 한다든지 아니면 선거 때마다도 좀 도움을 받곤 하는데 그래서 민주당에 비례 연합 정당을 하자는 요구가 시민 단체들로부터 정말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병립형으로 가면 안 된다는 압박도 상당하고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인들 자체 위성 정당을 만들기도 그렇고 아예 안 만들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와 연합 플랫폼 정당을 이루는 게 서로가 윈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복귀하게 되면 또 다른 국면을 맞을 수도 있는데 아직 이 대표 의중이 아직 명확히 나오지가 않아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병립형으로 회귀하자고 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네. 그래서 실제 병립형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지금 아예 닫아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빠르면 이재명 대표가
내일쯤 뭐 복귀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간을 더 지체할 수 없는 또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과연 병리평이냐 준연동형 비례대표냐에 따라서도 의원들의 또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그런데 민주당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검증위 결과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민주당에서 검증위 관련해서 집중적인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 민주당은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울산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제 황운하 의원, 예. 그다음에 검찰에 현재 뇌물죄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노웅래 있는 의원이죠. 노웅래 의원, 그다음에 미투 논란이 일었던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이 세 명이 적격 판정을 받은 것을 두고 좀 논란이 일고 있어요. 상당히 외부에서도 뭐 언론 보도에서도 잘 이해가 안 된다, 납득이 안 간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영교 최고위원은 황운하 노웅래 의원에 대한 이 검찰 수사는 검찰의 야당 탄압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홍익표 원내대표는 다시 한번 최고위 차원에서 살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예요. 그리고 또 향후에 또 뇌관이 될 게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입니다.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들 하나둘씩 지금 검찰이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데 만약에 총선을 앞두고 이 사람들이 기소될 경우에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비후보 적격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전망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으로 가볼까요? 국민의힘은 지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누군 남고 누군 컷오프 당할 것이다. 기준이 없다. 아직 정해진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른바 이철규 의원이 공관위원까지 맡고 있고 한동훈 위원장이 과연 용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 윤심.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국민의힘의 공천 관련해서는 어떤 해석들 취재상 나오고 있나요? 사실 가장 그 공관위 출범 전에 주목을 받았던 거는 이철규 의원이 합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였는데 일단 1차적으로 합류를 했잖아요. 근데 의원들 반응을 물어보면은 이런 반응은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반응은 아니고 다들 그렇게 됐을 거였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측을 했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와가지고 이제 그런 걸 좀 구별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소위 말하는 이제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공천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많이 반영이 된 공천이 이뤄질 것이냐, 요 두 가지가 약간 다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후자 쪽이다. 이철규 의원은 실무적인 역할을 할 걸로 본다. 보통 그러니까 소통을 좀 하거나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정치권에 있지 않았던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좀 필요한 것들, 지원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철규 의원을 여기다 넣었다. 이렇게들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앞으로 정치권 신당 계속 또 움직임이 있을 테니까요. 또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또 다음 주에 두 분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